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직업과 고용 형태 속에서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등 노동자 조직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노동 사각지대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제를 내고 또 우리 노동시장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원탁회의가 광주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원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강수영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장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노사발전재단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이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노사발전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공동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서 2007년 4월에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네. 자, 2007년에 생겼다고 하니까 이제 지금 18년째를 맡고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지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사발전재단에서 지금 이제 쭉 이야기하셨던 것들,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볼 텐데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들, 어떤 사업들이 좀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기업과 지역의 노사관계 발전과 일터 혁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3개의 중장년 네일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중장년 일자리와 또 취업에 관한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 해소라든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지원 사업과 고용노동 분야의 국제 교류 협력 사업 등의 다양한 고용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사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기존에 뭐 이제 고용노동청 이제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안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사발전재단에는 5개 권역의 지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가 포함된 호남지사도 있습니다. 이 호남지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나 또 프로젝트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호남지사는 전라남북도와 또 광주, 제주까지 총괄하고 있고요. 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호남 권역에 거시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또 디지털 분야, 또 사회복지 분야 협약을 통해서 어떤 공동의 직무 개발과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북이라든지 전남, 광주, 제주가 또 지역적으로 좀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 산업, 또 광주는 부품 산업, 또 제주는 관광업 등과 같이 지역에 이제 맞는 산업별 특화 서비스를 지자체와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남이 이제 해운업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이제 목포 지역에서 저희가 특별한 교육을 했는데요. 광주와 군산, 목포, 제주까지 이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직종 설명회를 열었고 중장년층들을 대상으로 한 해운업 여객선 부원 선언 양성 과정을 이제 올해 했던 좀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5개 권역이라고 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산업적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직접 맞춰서 또 지역별로 구석구석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각에 있는 지역들을 잘 커버하는 게 주요 업무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호남 지사에서 또 그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 또 맞춤형 사업들을 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노사발전재단이 지난 6월부터 전국을 돌면서 노동약자 원탁회의라고 하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에는 광주에서도 이 노동약자 원탁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 노동약자 원탁회의 어떤 행사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저희 재단에서는 노동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당사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동약자 원탁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7개 지역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이제 광주 노동약자 원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5월부터 이제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대구, 부산 지역까지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제 올해는 광주가 마지막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원탁회의에는 노동약자 약 1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되고요. 노동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논의를 통해서 보다 이제 현장에 적합한 어떤 현장에 맞는 목소리를 이제 담은 정책 발굴을 하는 그런 정책 발굴의 장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지사장님 설명을 이제 하시면서 노동약자, 이 행사 이름 자체도 노동약자 원탁회의고 또 노동약자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아직은 좀 생소하게 들리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약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만 그중에서도 노동약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통용되는 것에 비해 좀 낯설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이 노동약자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노동약자라고 하면 미조직 근로자이거나 무노조의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영세 사업장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도 노조가 없거나 또는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노사협의회 기능이 좀 미비해서 직장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이제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그 근로자들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요즘에 이제 좀 많아진 배달 또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어떤 비정규직 근로자 같은 분들까지 노동약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노동약자라고 하는 개념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고 우리가 늘 마주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처럼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 자체가 그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이번에는 좀 처음인지 아니면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행사를 통해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그동안과 좀 차별화된 노동약자들의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정부의 노동약자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원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 없이 지역 내의 근로자들이 참여를 해서 현장의 목소리 또 직접 노동을 하는 그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또 직접 참여하는 어떤 참여자 중심의 토론이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경의 이 노동약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가 클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원탁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될지 또 논의가 될지 이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타운홀 미팅 하면 어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누구든지 의사를 밝힐 수가 있고 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참여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회의 방식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탁회의를 열면서 노동자들이 정책 대상자가 아니라 정책의 당사자로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의제를 이제 딱히 이 의제만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라기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현장에서 듣고 또 그 과정을 어떤 의제를 채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네. 자, 뭔가 이 의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논의의 방식까지 굉장히 좀 자유로운 그러니까 뭔가 좀 제약이 없는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서 여실한 그 노동 현장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결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장에서 나오는 솔직한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고요. 예, 그게 가감 없이 들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의제를 미리 사전에 정해놓고 하다 보면 노동자들의 저는 의견을 낼 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문제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현장에 모인 노동자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또 어떤 고충들이 있는지 털어놓고 그 고충들을 가지고 생생하게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받고 또 그거를 정책화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자, 앞서 지금 이제 뭐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광주 회의만 뭐 처음이 아니고 이제 앞서 6개 지역에서 이미 원탁회의가 마무리됐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각 지역의 노동약자들이 그동안 의제로 내놓고 논의한 내용들은 그럼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지 다른 지역에서는 또 그래서 그 의견 어떤 의제들이 주로 논의가 되어 왔을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원탁회의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논의가 됐던가요? 예, 뭐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의견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의견을 좀 정리해 보자면 프리랜서라든지 어떤 그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나 직종별 이제 공제회 등을 설립을 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업종별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계약 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미만의 쪼개기 근로계약들이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근절을 해달라든지 또 불법 하도급을 좀 없애달라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점점 다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경력 관리가 좀 잘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경력 관리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계약서를 이제 쓰게 해달라라는 그런 또 목소리들도 있었고요. 또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또 차별 그리고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라든지 또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물품을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산재보험 신청을 좀 간소화해달라라는 그런 현실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뭐 지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당한 처우들에 대한 이야기들 뭐 굉장히 사례별로 많이 나왔다 지금까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호남 지역에서 열리는 이 원탁회의에서도 그렇다면 많은 이야기들이 새롭게 나올 텐데 특히 이제 우리 지역 노동의 환경의 특징과 또 시급한 문제에 비춰봤을 때 좀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좀 급박하게 풀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되시나요? 예, 뭐 아시다시피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타 시도에 비해서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또 평균 임금조차 좀 낮게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노동 환경이 더 열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는 청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저출생 문제가 겹치면서 어떤 인구 소멸이라든지 또 노동시장 자체가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 일자리 문제도 문제지겠지만 현재 있는 일자리들 아까 이제 노동 약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현재 있는 일자리들을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로 또 전환하느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또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서 어떤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원탁회의에서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 앞서서도 나왔었고 이번 좀 나오길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일회성 행사로만 그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의제가 됐건 또 어떤 논의의 내용들이 됐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담아져서 실제 정책에 좀 반영이 되면 좋을 텐데 이 원탁회의가 끝난 뒤에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이 따로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이 과정들이 반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토론을 위한 토론이나 행사로만 그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좀 분류를 해서 이 분류된 의견을 가지고 노동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수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형, 그리고 민간 캠페인형, 그리고 장기 연구과제형, 그리고 지자체 권고형 등으로 나눈 후에 이 분류된 의견들을 이제 권고하고 협력 사항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그게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팔로우하면서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앞서 원탁회의 참여 대상이 노동 약자, 그러니까 뭐 미조직 노동자들 뭐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런 노동 약자들을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가 전국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이음센터도 아직은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근로자 이음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근로자 이음센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고요. 또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또 이해 대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주가 되는 부분들은 노동 상담과 관련된 것이고요.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근로 계약이나 또 뭐 요즘 이제 임금 체불 같은 그런 문제들부터 또 부당해고 이런 이제 노동 법률적으로 해결돼야 될 이제 노동 문제에 대한 상담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취약 근로자들의 어떤 소통 공간이 필요할 때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소규모 회의실을 이렇게 무료로 대여해드리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근로자 이음센터가 그냥 단순히 상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 이제 상시적으로 정책 건의함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노동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근로자 이음센터가요, 지금까지 전국에 광주를 포함해서 6곳에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설립 초기여서 이제 아직 홍보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근로자 이음센터가 5월에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뭐 평택, 대구, 뭐 부산 등 이제 6개 지역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금남로 5가역에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내에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센터에 이제 내방한 분들 중에는 이제 뭐 임금체불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 상담도 받고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한 어떤 온라인 상담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이제 운영 시간이 평일 9시부터 이제 6시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고용센터에 이제 방문하셨다가 들르셔서 상담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방금 이제 뭐 임금 체불 같은 사례도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이 이음센터는 어떨 때 가면 되지라고 했을 때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들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노동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양한 편이기도 하고요. 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어디서 도움을 받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근로자 이음센터에는 공인노무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방문하시면 그런 이제 노동과 관련한 문제점 그리고 또 법률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 이제 상담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뭐 요즘에 많아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고충 상담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결과에 따라서는 또 이제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이제 위법적인 행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관할 노동지청에 저희가 사건 신고 접수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뭐 취업 알선이나 뭐 직업 트라우마 상담이다라고 하면 이제 유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계해서 서비스를 또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노동법 교육을 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노동과 관련돼서 이제 불이익이나 이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전에도 이제 근데 이음센터 말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곳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노동청도 그랬었고 또 여러 가지 뭐 노조도 그렇고.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노동 상담을 해주는 것과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점을 들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이제 직접 운영을 한다는 것과 또 노동 상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정책화해서 정책도 개발을 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어떤 통로, 이음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좀 차이점이자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6개 지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청주, 평택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근로자들이 이용의 편의성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오후 8시까지 상담을 또 받고 있다라는 점이 좀 큰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산업단지 내에 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정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상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신 어느 누구라도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이 이음센터 꼭 광주에 있다고 하니까요.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음센터가 이제 개소한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사례들이 쭉 쌓였을 텐데요. 주로 이제 이음센터 오셔서 호소하시는 불합리한 점, 좀 어려움, 어떤 것들 좀 많이 호소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근로계약서라든지 뭐 연차수당 같은 이런 좀 단순한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와 같은 노동 법률의 상담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이런 문제들도 상담을 해오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늘어난 부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장 내의 어떤 고충 같은 부분들도 상담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말 그대로 뭐 저희가 뭐 최근에 뭐 언론에서 다루는 뭐 보도되고 있는 뭐 모든 종류의 뭐 것들이 다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종이나 이제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 될수록 이제 그 노사 관계를 둘러싼 환경 자체도 굉장히 많이 빠르게 또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했을 때 사업주나 또 근로자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소통이 안 되면 서로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노사관계도 마찬가지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변화 관리를 위해서는 노사가 서로 협력해서 소통하고 또 갈등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지원 정책 또 제도적인 도움들을 받으신다면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노사 간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소통. 또 소통을 해야만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피해보지 않고 그 전에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많은 설명들 해주셨는데 지역민분들 또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동약자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문 상담도 가능하고요. 또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1668 1007번이 대표 전화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노동 SOS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또 망설임 없이 이제 근로자 이음센터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재단에서는 어떤 지역 맞춤형 고용노동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수영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북한이 특수부대를 파병했다는 뉴스에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 자리를 놓고 트럼프와 해리스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미국 대선 소식, 여기에 오는 27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 등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굵직한 국제 뉴스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외교안보 전문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오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주요 외교안보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외교안보 이슈 얘기 전에 예. 뭐 국회 법사위 대검 국감에 그 명태균 씨랑 한때 같이 일했던 강혜경 씨라는 분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미래한국연구소 뭐 여기와 관련돼 있다는 정치인 27명 명단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로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네. 것을 이번 사건 나면서 처음 들었고요. 여야 의원들이 거기에 소위 말해서 네. 여론조사 의뢰를 한 건지 아니면 명태균 씨하고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네. 포인트를 제대로 모르겠어요. 일단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데를 모르고요. 그 노영희 변호사라고 예, 예. 그 노 변호사가 지금 강혜경 씨 측 대리하고 있는 모양인데 예. 여론조사 의뢰하면서 연관됐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론조사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명태균 씨랑 뭐 같이 한 적 자체가 여론조사 의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그것은 여론조사 해본 걸 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요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네. 선관위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찾으면 금방 알 텐데 그래서 여론조사 한 적이 없고 네. 그래서 전 참 이상하다. 음. 이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 하도 황당한 얘기라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공개된 명단 보면은 뭐 예.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뭐 윤한홍, 예,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그다음에 뭐 민주당에서도 이현주, 김두관 뭐 이런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다 제가 뭘까요? 보기에는 제가 안철수 의원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친하고 아주 다 터놓고 얘기하는데 네. 명태균이 사람을 안 했대. 전혀 모르는 데입니다. 명태나라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나경원 의원도 똑같은 소리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실 포함해서 저렇게 예. 허위사실 퍼뜨리면은 고소고발하지 왜 가만히 있냐?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걸 네. 법적 대응을 할까. 근데 네. 허위사실 유포다 법적 대응하는데 그것도 한참 걸립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려 한 몇 개월 걸립니다. 한 6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지나간 사건이 되거든요. 이게 참 뭐. 그래서 네. 이건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여론조사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예. 정도로 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북한이 뭐 특수부대를 뭐 보낸다고 하는데 예, 일부는 예. 갔다고 하고 근데 지금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어제 현안 예. 브리핑을 했는데 즉각 철수를 촉구를 했는데 같은 시간 그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 참석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가 우리 국가 이미지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뭐 소문이다 이러면서 파병을 또 부인을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엔에 나와 있는 네. 유엔 대표부 북한 대사 얘기는 네. 이게 정말로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네. 명확하게 찍은 영상 이미지 자료를 다 내보낸 겁니다. 네. 또 그걸 우크라이나에서 확인을 해줬고요. 우리가 찍은 건가요? 우리가 찍었습니다. 우리의 의성 장비로 해서 찍은 겁니다. 내용인즉은 뭐냐면은 네. 지금 특수 전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소위 말해서 특전사 같은 네. 부대인데 네. 이것을 폭풍군단 11군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4개 여단을 네. 파병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1차적으로 1,500명 선발대가 블라디보스톡 항을 통해서 네. 러시아 수송함을 통해서 이미 러시아 영토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팩트인 건가요? 그건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네. 사실 북한하고 네. 러시아는 이미 여러 병력 이제 병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규모 병력이 네. 이 북한의 소규모 병력이 러시아에 가서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을 해서 여러 가지 뭐 기술, 네. 군사 기술도 뭐 이렇게 전수를 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네. 러시아에다가 미사일과 포탄, 네. 포탄도 제가 알기로 13,000 컨테이너 박스가 이미 갔습니다. 포탄하고 미사일을 이미 제공해 왔거든요. 북한이요? 북한이요. 심지어 우리 계속 쓰는 오물풍선, 네. 풍선을 띄우는 그걸 가르쳐주는 소위 말해서 북한군 교관도 이미 몇십 명이 나가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가르쳐주는 입장인가요? 가르쳐주는 거고요. 또 기술 전수도 받습니다. 지금 전황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네. 이 전쟁이 2022년 2월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벌써 2년 6개월이 넘었는데요. 사상자가 얼마나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러시아만 사상자가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러시아 군대가 상비군이 정식 군대가 한 100만에서 150만 명이 그 러시아는 침공을 쳐들어간 입장인데 쳐들어갔는데 지금 사상자가 100만 명입니다.
죽은 사람이 60만 명이고요. 사상자까지 100만 명인데요. 최근에 저는- 통계자를 보면요. 하루에 죽는 사람이 평균 1271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예비군도 동원하고요. 심지어 제수들도 동원합니다. 제수들. 가장 필요로 한 게 병력이 필요하니까 병력 파병을 한 거고요. 그게 러시아에서 가장 필요한 미사일, 포탄, 병력을 한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뭐냐면 북한은 소위 말해서 가장 궁합한 게 뭡니까? 달러가 궁하지 않습니다. 달러. 돈이 궁합니다. 네. 그래서 달러로 말하자면은 이 참전을 하게 되면요. 일단 러시아 참전 수당 비슷한 참전 수당이 일단 시작할 때 2만 달러를 줍니다. 한 사람당 한 사람당 2만 달러. 그 매달 3,000달러 정도 나옵니다. 일설에 2,000달러라고 일설에는 뭐 3,000에서 5,000달러라고 하는데 일단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달러 지원을 받으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김정은의 뱃속으로 가죠. 김정은의 금고. 노동당 39호실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 근데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예. 제가 궁금한 게 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9일 그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예. G7 주요 7개국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서 파병, 북한군 파병 관련한 질문에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인해 줄 수가 없다가 아니라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 미국 입장에서는 네. 지금 11월 5일 날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이 있는데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네. 군사동맹 조약이 올 6월에 부활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간다 네. 하면 또 큰 문제거든요. 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거기에 북한까지 끼어들어 지금 뭐 합니까? 이스라엘 네. 하고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여기도 있죠. 네. 또 중국은 또 대만에서 최근에 군사 시위를 하죠. 이게 너무 많은 국제적인 이 여러 네. 분쟁 지역에 하니까 일단은 네. 확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왜? 11월 5일 날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누군가 대처를 해야 된다. 지금은 골치 아프니까 일단 그러니까 밀어놓는 일단은 건가요? 그래서 명확히 얘기를 안 해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단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게 왜 저렇게 군사협력을 하느냐. 네.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군사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전수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북한이 핵무기가요. 보통 네. 지금 몇 개 있느냐. 뭐 60개 있다, 80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핵무기. 그럼 핵무기만 가지면 뭐합니까? 투발수단이 있어요. 투발수단이 미사일 아닙니까?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요. 화성 뭐 최근에 15형 고체 연료 써서 그 발사 성공했거든요. 네. 그게 15,000km 날아갑니다. 평양에서 마이애미 넘어서 남미까지 때립니다. 지금 그 상황까지 왔는데 네. 그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을 해야 됩니다. 재진입 기술만 가졌다 하면은 정말로 무지막지한 정말로 북핵 국가가 되는 겁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가진. 근데 지금까지 재진입 기술을 못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네. 재진입 기술을 가지기까지는 한 2,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누가 가지고 있느냐? 러시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재진입 기술을 러시아한테 받고 싶어 하죠. 그러면은 어느 게 가능하냐?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침공합니다. 침공했습니다. 딱 들어옵니다. 네. 이제 28,500명 우리 미군, 주한미군이 참전을 하죠. 네. 그 다음에 미국 본토로부터 69만 명이 들어옵니다. 69만 명이 들어올 때 네. 북한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핵무기 가지고 있어. 우리 너희 때릴 수 있어. 본토를 치겠다. 너희 한국에 참전하게 되면 우리가 뉴욕, LA 때려. 이렇게 하면은 미국이 어떻게 하면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ICBM 기술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겠다는 겁니다. 그걸 줄까요? 그런 핵? 그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기술이 이런 ICBM 기술도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은 미사일을 가지고 네. 배, 잠수함을 타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잠수함을 타고 어디로 가 있냐? 예를 들어서 LA 앞바다까지 몰래 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한 3, 4개월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네.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딱 가지고 있고 LA 앞바다에 있다가 야 북한이 한국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야 우리가 LA 앞바다에 우리가 핵 잠수함 있어. 너 이게 여차하면은 너무 만화나 영화 시나리오 같은 그래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되는 겁니다. LA 때리겠어. 때릴 거야.
북한이.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실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전 경험도 쌓고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둘이서 북한과 러시아가 그런 이제 이런 식의 상호 군사적 밀착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서로 필요한 거를 서로 갖고 있다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안보 회의 주재하시고 뭐 자시하지 않겠다 동맹국이랑 뭐 근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침략 전쟁이고 또 이 소위 말해서 불법 전쟁이고 유엔 결의안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를 침공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유주의 진영에서 도와줘야죠. 우크라이나 저 자유주의 국가를 도와줘야 된다는 게 소위 말해서 미국과 유럽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랑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 그 이재강 의원은 뭐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고 김준영 의원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이었는데 22일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동맹인 미국이 공격받는 전쟁도 아니고 러시아가 우리를 적대시하는 것도 아니다. 뭐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최우선이다. 뭐 좌시하는 게 제일 이제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북한이 침략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1950년 김일성이 우리를 쳤죠. 그럼 만약에 그런 민당 위원분들처럼 그런 입장을 가지면 미국이 왜 참전을 합니까? 참전할 필요 없죠. 그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웁니까? 그들이 싸우는 거면 자유, 민주, 인권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소위 말해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적어도 자유, 민주, 인권을 위해서 어떤 국제적인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해야 되는 국제사회에 자유, 민주, 인권을 수호하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면 뭔가 역할을 해야 되고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밀착하고 소위 말해서 군사동맹 조약을 맺고 저런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적으로도 대의명분적으로도 할 거는 해야 됩니다. 할 거는 해야 됩니다.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한 지 7일인가 8일 만에 중의원 해산하고 뭐 27일 날 총선거를 지난달 9월 27일 날 총재 선거에서 이기셨죠. 그러니까 그러고 10월 27일 날 이제 중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렇게 총리가 뭐 중의원 해산하고 선거 다시 뭐 이렇게 할 수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중의원이 4년마다 임기가 이루어지는데 언제든지 선거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부에서 뭐 비자금 스캔들도 나고 그래서 국민적 지지도가 많이 잃었습니다. 지금 지지도가 33%까지 떨어졌습니다. 33%. 그리고 선거에서 단독 과반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독 과반 못하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야권이 지난번 총선거보다는 많이 단일화 면에 있어서 약화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민당하고 공명당하고 합쳐서 한 233개 과반은 넘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러고는 보고 있습니다. 연립 과반을 달성한다고 치고 그럼 우리는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시바 시게루가요. 대단히 과거사의 전향적인 사람입니다. 과거사. 예를 들어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초가 한일 신시대를 위한 협력 선언을 하거든요. 그게 소위 말해 한일 관계 발전의 시금석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시바 시게루는 뭐라고 얘기하면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일본의 태평양 전쟁을 침략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우리 근데 얼마 전에 또 뭐 저 시사회 공물 보내고 그러던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가고 총리 대신 명의로 뭔가 공물을 앉혀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 크게 의미를 두고 볼 건 아니에요. 이제 그건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해 옵니다. 총리 대신들이. 알겠습니다. 이건 일단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다 돼서 이 국내 정치 현안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 면담에서 지금 이대로 가면 이탈표 못 막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 얘기를 했더니 뭐 여당 의원들 입장이 뭐 바뀌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왜 웃으시나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을 모든 걸 합쳐서 이제 특검법을 하자는 겁니다. 이제 특검법을 하게 되면은 물론 95억의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검찰에서 해야 될 건데 검찰에서 안 하고 지금 밀고 하다가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검법을 하자는 건데 네. 그래서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 정치라는 게 인식의 게임입니다. 진실 말고 진실 바깥에 있는 그 인식의 태도로 해야 되는데 인식이 너무 안 좋게 돼 있으니까 특검법을 하자는 건데 네. 특검법에 네. 이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 그러니까 뭐 별의별도 안 되는 거 해가지고 뭐 열 몇 가지를 갖다 넣어놨습니다. 야당이 특검법. 그래서 야당이 그런 특검법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찌라시 수준을 모아놓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통과되기는 힘들고요. 뭐 이탈표 막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묵인 방조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만큼 시중의 따가운 여론을 들으시고 뭔가 조치를 해달라. 이런 거로 보고 있습니다. 통과는 어쨌든 안 될 거다. 통과는 그게 쉽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특검이라는 게 이게 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죠. 그 특검이라는 게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정치 행위, 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맨날 탑뉴스 때리고요, 피사실 공표하고. 그럼 그걸로 가지고 민당이나 막 언론에서 막 소위 말해서 증폭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딱 그 포토라인에 세우고요, 악마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그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도 또 파헤칩니다. 이것저것 저것저것. 아무튼 그래서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그거를 볼 수가 파헤치면은 이게 어떤 식이 돼요. 그 특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검의 그 폐해는 한동훈 대표가 너무나 잘합니다. 본인이 특검을 해봤잖아요.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둘 다 특검 해봤잖아요. 근데 특검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아니 근데 본인이 해봤으니까 우리는 허락하면 안 된다. 이거는 좀 모순 아닌가요? 아니요. 특검을 해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특검법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도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삼자 뇌물죄로 얘기했잖아요. 이 삼자 뇌물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권. 이재용의 그 합병권을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줬다.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 대가를 누가 가졌냐? 최순실이가 가져갔다. 정유라 그 딸 말 뭐 이러지. 근데 박 대통령은 명시하고 청탁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묵시적인 청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묵시적인 청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박근혜, 그 최순실 묵시적 청탁, 경제적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 만들지 않았습니까? 해내는 게 한동훈 대표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래서 특검법의 폐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라고 봅니다. 아니 경제 공동체로 엮었죠. 또 소위 말해서 묵시적 청탁으로 엮었죠. 그 박 대통령은 최순실한테 그 삼성에서 준 내용을 모릅니다. 정유라가 뭐 가진 것도 몰라요. 그런데 삼자 뇌물로 처형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삼자 뇌물로 처형한데 말이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청탁도 제대로 안 받는데. 그래서 특검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통과 안 될 거다. 특검의 그 무서움에 대해서 이게 법적인 특검이야 정책 특검의 단계에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쉽게 이게 받아들여지. 거는 소리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